1592년 임진왜란은 조선에 있어 치욕적인 침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군의 빠른 진격에 속수무책이던 조선은 결국 중국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하며 조선 땅을 밟은 인물이 바로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입니다. 그는 화려한 출정식을 올리고 대규모 군세를 이끌고 왔지만 그가 펼친 전술과 조선에서의 평판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구한 영웅인지 아니면 명나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인물인지 이여송의 진면목을 지금부터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챕터 1 명나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장수. 이여송은 1549년 명나라 무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성은 명나라의 대표적인 명장 중 하나로 몽골 간의 전쟁에서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문적 배경 속에서 자란 이여송은 어려서부터 무예와 병법에 익숙했으며 명나라 조정 내에서도 유력한 정치 가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국경 수비와 반란 진압 등에서 공을 세우며 명나라 내에서 빠르게 출세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는 훗날 조선에 파병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됩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전과 중 하나는 1583년 니칸 와일란 반란 진압으로 이 전투에서의 공적은 명조정으로부터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이여송이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 전략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돌격형 지휘관이 아닌 신중하게 병력을 운용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조선 파병 당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세는 단지 군공뿐만 아니라 가문적 배경과 명황제와의 관계, 중앙정치계의 지지 기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여송은 명나라 황제의 신임을 받아 조선으로 향하는 대규모 원정군의 총지휘관이 되었고 이는 한 인물의 인생에서 단순한 명예 이상의 무게를 지닌 결정이었습니다. 챕터 2 조선 땅을 밟다 평양 전투의 시작.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조선은 왜군에게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양은 함락되었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국면에서 명나라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원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여송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요동을 출발해 압록강을 건넜고 드디어 조선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왜군의 북방 거점인 평양성이었습니다. 1593년 1월 이여송은 평양을 포위하고 대규모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도시 탈환을 넘어서 명나라와 일본 간의 첫 직접 충돌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고 실제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명군은 불을 이용한 공격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넘는 작전을 감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왜군을 퇴각시키고 평양성을 수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명군 내부에서도 상당한 희생을 초래했고 이여송의 지휘 방식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를 전쟁 영웅으로 치켜세웠지만 또 다른 일부는 조선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국의 장수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어쨌든 평양 전투의 승리는 조선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여송의 이름은 조선 백성들에게 처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조선 연합군의 갈등과 협력. 평양성 탈환 이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여송은 조선과 협력하며 전선을 남쪽으로 확대해 갔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 조정과의 마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권율과 이여송의 지휘권 갈등입니다. 권율은 조선 의병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민중 기반의 전투 방식에 익숙했지만 이여송은 철저히 명나라식 중앙지휘 시스템을 고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여송은 조선 관료들을 하급 병참 자원으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략상 중요한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면서도 조선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고 때로는 조선 백성의 식량과 물자를 강제로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선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구원자였던 이여송에 대한 여론은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여송은 왜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며 명나라의 군사력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조기 종결로 몰고 간 전략은 명나라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았고 외교적 차원에서도 조선-명 관계에 긴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협력이 교차한 이 시기는 조선과 명나라 양국 모두에게 정치적 군사적 시험대였습니다. 챕터 4 한계에 부딪힌 명나라 군사력. 전쟁이 장기화되자 명나라 역시 전력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는 원래 조선의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군과의 전면전에 휘말리며 점차 전비가 증가했고 내부의 피로감도 쌓여갔습니다. 이여송 또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의 작전 역시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으로 진격하던 과정에서 이여송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시민의 진주 대첩 등 조선군의 활약과는 달리 명군은 한계에 봉착해 전략적 후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조선 내부에서 명군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회의론을 불러일으켰고 이여송은 점차 지지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이여송은 조선에서 철군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병력을 남겨두고 철수했으며 그 후 명나라 내부에서는 다시 국경 수비로 배치되어 외적 방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명나라의 군사력도 무한하지 않았고 제국의 구원자라 불린 이여송 역시 체제의 한계 앞에서는 그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챕터 5 조선의 시선에서 본 이여송. 이여송은 분명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한 외세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단순한 구세주는 아니었습니다. 평양 탈환이라는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외교적 군사적 태도는 복잡한 평가를 낳았습니다. 조선 관료들은 이여송이 조선군을 존중하지 않고 명나라식 질서만을 강요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평양성 회복 이후 이여송이 승리의 공을 자신과 명나라 군대에만 돌렸다는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명나라 군대의 물자 징발, 무리한 수경으로 인한 민폐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여송은 때때로 또 다른 침략자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명분은 조선을 구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조선 땅에서 펼쳐지는 명나라의 힘 과시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조선이 원조를 받는 대가로 치러야 했던 자존심의 상처는 뿌리 깊은 감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여송은 명확히 조선을 위해 검을 들었고 그 전술적 능력은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그를 통해 명나라의 실체와 국력, 그리고 외세 의존의 양면성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국제 외교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챕터 6 귀국 후의 이여송 그리고 몰락. 조선에서의 임무를 마친 이여송은 1593년 명나라로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에도 한동안 북방의 몽골계 부족과 여진족을 상대로 한 국경 방어에 투입되었고 명나라 조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장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병사들과의 마찰, 전비 낭비 논란 등으로 인해 점차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고 조정 내 권력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여송은 명나라 말기에 혼란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정치적 불안과 부패, 파벌 간의 대립 속에서 끝내 중심 세력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선에서 쌓은 전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용당한 장수 혹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지휘관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기록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고 전성기의 명성과는 다르게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여송은 중국 내 일부 문헌에서는 명장으로 전술적 안목이 있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전공이 아닌 복잡한 외교전과 전면전을 동시에 감당한 전쟁 지도자로서의 그의 경험은 명나라 역사에서도 귀중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챕터 7 역사 속의 재조명 냉정한 평가. 이여송이라는 인물은 임진왜란의 거대한 전쟁 속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 중 하나이지만 그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군 장수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한 나라의 요청을 받아 다른 나라로 출병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며 외교적 주도권을 쥐려했던 그의 행보는 명나라의 대외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그는 도움과 간섭이라는 두 개의 이름 사이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그를 전술적으로는 유능했지만 전략적 판단에서 조선의 실상을 간과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조선과의 소통 문제, 민심 파악 부족, 그리고 전쟁 후속 처리에서의 부족함은 그를 완전한 명장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동시에 그의 신중하고 무리하지 않는 지휘 방식은 명나라의 군사체계를 가장 잘 대변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여송은 과거 조선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좀 더 중립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전의 맥락 속에서 그는 제국의 대리자이자 한계에 맞선 전술가로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챕터 8 그가 남긴 유산 외교, 전쟁, 자존심. 이여송이 조선에 남긴 유산은 단순히 명나라가 도와줬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을 구한 영웅임과 동시에 조선이 외세에 어떻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조선에게 강대국 명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계기였으며 동시에 조선이 외교적으로 더욱 독자적인 노선을 고민해야 함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은 단순한 조일 양국의 충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얽힌 복합적인 외교군사 문제였으며 이여송은 그 한복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조선에서 남긴 전술적 승리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으며 동시에 그를 통해 얻은 교훈은 외교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자주적 시각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때 조선 땅을 뒤흔든 명나라 장군으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제국과 주변국 사이의 이해관계, 현실 정치, 그리고 민심의 복잡한 흐름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여송은 단순한 영웅이 아닌 시대의 한 단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얼굴이었습니다. 이여송은 조선을 위해 칼을 들었지만 동시에 제국 명나라의 논리를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자 간섭자였고 전술가이자 외교관이었으며 영웅이자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국가 간 관계와 민족 자존심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